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창공 색깔 멋지지 않습니까? 저 색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라피스 라줄리라는 돌을 갈아서 만드는 색입니다. 울트라 마린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청금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저 선생님 바지 색깔이에요. 바지 색깔. 대단한 색입니다. 대단한 반지예요. 저거는 보석을 갈아서 만든 색이에요. 그 예사로운 바지가 아니에요. 네, 그 더럽히지 마세요, 그 옷을. 자, 여러분, 이 돌이, 이 색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돌을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상태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원래 오리지널 보면 이건 새파란색이에요. 청금색. 이거는 약간 우중충하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티치아노가 그렇게 아름다운 현란한 색을 쓸 수 있었을까? 베네치아가 항구 도시고요. 세계의 물자가 모이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먼 나라죠, 그죠? 생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15세기, 16세기에 아프가니스탄 동굴에서 나오는 돌을 갈아서 만드는 색들이 베네치아에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존중하는 사회였고 또 개방적인 곳이었다는 거죠. 세계가 만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꽃피기 시작했다. 왜 티체너가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바로 이 현란한 아조라이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적인 이질적인 요소가 베네치아에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티치아노의 제자가 누구냐? 엘 그레코입니다. 엘 그레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엘 그레코. 예. 1614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마지막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엘 그레코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레타. 그 다음에 1567년에 베니스로 갔습니다. 베니스로 가서 베네치아죠. 가서 티치아노 아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제자가 되었고요. 거기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1570년에 로마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티치아노가 파르네스라는 귀족에게 추천합니다. 아, 탁월한 제자가 있다. 얘 데려가 써라. 그래서 이 파르네스 가문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 누구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될까요? 미켈란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미켈란젤로와 티치아노는 경쟁 관계였는데 오히려 로마에 와서 미켈란젤로의 예술작품을 보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배웠다가 약간 건방진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떠날까요? 이제 스페인으로 간 겁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1577년부터 14년까지, 1614년까지 마드리드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톨레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1614년에 죽게 됩니다. 지금도 톨레도에 가시면 도시 이름이 엘그레코의 도시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리스 비잔틴 양식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과 스페인 르네상스 양식을 모두 섭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중해 3국의 문화적 전통이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르네상스가 세계와 인간을 발견했는데 왜 엘그레코가 중요하냐? 그 마지막 세계의 융합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바로 저 사람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인데요. 작은 그림입니다. 크레타 박물관에 수상되어 있죠. 어떤 양식입니까? 우리는 이 양식을 비잔틴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원근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강조되는 그런 비잔틴 양식입니다. 보시죠. 없어요. 그죠? 비잔틴 양식은 입체감이 없습니다. 그냥 2차원이에요. 그냥 배열만 합니다. 그게 후진적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은 3차원의 원근법이 적용된 것은 인간의 시선이 강조된 것이고 비잔틴은 뭐가 강조될까요? 신의 관점이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이게 바로 엘 그레코의
초기 작품 비잔틴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7년에 티치아노가 있는 바로 그 베네치아에 가서 처음으로 르네상스 양식에 대해서 노출되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티치아노입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한 세계를 풍미했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분은 초상화를 잘 그렸습니다. 로마 황제들, 교황님들, 군주들의 모습을 쫙 그려주면 엄청난 대가를 받았고요. 그것도 줄을 서야 됩니다. 줄 서서 예를 들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까를 5세가 이 사람 앞에서 이제 자기 초상화를 그리다가 화가 붓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황제가 직접 가서 붓을 주워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티치아노는요,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였죠. 이분은 색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엘 그레코가 이분 밑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색채 우선주의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요, 엘 그레코가 스승으로 삼았던 티치아노의 작품입니다. 감정적이죠, 그죠? 격정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이 눈에요, 눈물이 고여 있는데 진짜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진짜 감정적인 그런 색채가 중시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엘 그레코가 자신의 스승 티치아노 밑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르네상스의 원근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장님을 고치시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예수께서 장님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한 개의 소실점을 향해서 원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 어디서 온 하늘일까요? 베네치아의 하늘입니다. 베네치아에 가시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런 뭉게구름이 확 펴 있는데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소실점을 향해서 베네치아의 하늘 아래서 르네상스적인 그림이 습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너무 탁월하니까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는데 누구 밑에? 파르네세라는 교황님을 배출한 가문에 이제 전소화가로 보내게 됩니다. 추천서를 받고 가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이 파르네세 가문의 저택을 설계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시면요, 신의 한복판에 이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미켈란젤로죠. 자, 규칙적인 창문이 정확한 거리를 두고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미켈란젤로 작품이 중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